한 남자가 경비복 차림으로 건물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그 앞에 서서 사원증을 집어 던지지요. 사원증이 대리석 바닥 위를 미끄러지며 탁 하고 멈춥니다. 경비원의 시선이 로비 정면 벽에 걸린 액자로 향합니다. 역대 대표이사 사진 4장. 그중 3번째 사진 속 남자와 지금 바닥에 무릎 꿇은 이 경비원의 얼굴이 같습니다.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자기 얼굴이 걸린 로비에서 대체 왜 이 남자는 경비복을 입고 무릎까지 꿇어야 했던 걸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남자가 경비원이 된 진짜 이유,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꺼내든 서류 한 장이 이 건물 안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순간을 보시게 됩니다. 이야기를 4년 전으로 돌리겠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작은 공장 하나에서 시작된 제조업체 대한정밀. 이 회사를 32년간 맨손으로 키워 연매출 480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만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종수, 당시 61살이었지요. 박종수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의 손을 먼저 봐야 합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기름때가 영구히 스며든 손. 왼손 약지는 28살 때 프레스 사고로 첫째 마디가 없었고 오른쪽 손바닥에는 쇳물 튄 화상 자국이 지도처럼 번져 있었지요. 그 손으로 이 사람은 1992년 금천구 가산동의 반지하 공장에서 혼자 선반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직원이 자기 하나였습니다. 낮에는 공장, 밤에는 납품처 사장님들 만나서 술자리. 새벽 3시에 공장 바닥에 골판지 깔고 눕는 게 일상이었지요. 결혼도 그 공장에서 했습니다. 동네 슈퍼주인 딸이었던 아내 이말순 씨가 공장 기름 냄새를 맡으며 김밥을 싸다 주다가 어느 날 그냥 공장에 눌러 앉은 겁니다. 혼인신고가 청첩장보다 먼저였다지요.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재혁. 이 아들이 태어난 날 박종수는 병원이 아니라 울산 납품처에 있었습니다. 대형 거래처 첫 수주가 걸린 날이었거든요. 아내가 전화로 아들이에요라고 했을 때 박종수는 납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기뻤을까요? 미안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박재혁이라는 사람이 훗날 아버지에게 무엇을 하는지 아시면 지금 느끼시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회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커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자동차 부품 하청으로 첫 연매출 100억을 찍었고 2010년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자체 4억 5층짜리를 올렸습니다. 박종수는 사업 준공식 날 아내 손을 잡고 옥상에 올라가 금천구 일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내 이말순 씨가 이 건물이 정말 우리 거 맞아? 라고 물었고 박종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지요. 그 손가락 마디 없는 왼손으로 난간을 꽉 쥐면서 아들 박재혁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환경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외국어고를 나와 서울 상위권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BA까지 마쳤지요. 학비가 얼마였겠습니까? 2년에 2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박종수는 한 번도 아깝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MBA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회사 올래? 아들은 왔습니다. 2018년 32살의 박재혁이 대한정밀 경영기획실 이사로 입사합니다. 직원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만 겉으로는 아무도 내색하지 않았지요. 사장 아들이니까. 문제는 아들과 함께 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최영진. 박재혁의 MBA 동기이자 절친. 35의 이 남자는 금융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는데 재혁이가 아버지에게 이 친구 데려와도 되지요? 라고 했을 때
박종수는 별 생각 없이 허락했습니다. 아들 친구이니 아들의 오른팔이 되어줄 거라 생각한 거지요. 이때 박종수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진이라는 사람이 대한정밀에 온 진짜 이유를요. 최영진이 입사하고 6개월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무회계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었고 그 과정에서 30년간 박종수를 보좌하던 경리부장 한 명이 시스템 부적응을 이유로 밀려났습니다. 박종수는 불편했지만 아들이 아버지, 시대가 변했어요. 수기장부로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하니 참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019년 여름 박종수가 30년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던 월요 임원회의에서 갑자기 안건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략 안건이 대표이사 건강검진 휴가 명목으로 이관되어 있었고 그 주 안건 결정 권한이 아들 박재혁에게 넘어가 있었지요. 박종수는 회의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아들이 상석에 앉아 있는 게 보였거든요. 자기가 32년간 앉던 그 자리에. 그때는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연습하는 거라고. 하지만 한 달 뒤 박종수의 책상 위에 올라온 서류 한 장, 그 서류의 제목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의 표정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표이사직 이양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 요청서. 발신인은 경영기획실 이사 박재혁. 그리고 그 옆에 연서명한 이름 최영진. 박종수는 그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책상 서랍을 열었지요. 서랍 안에는 1992년 사업자 등록증 최초 발급본이 있었습니다. 대한정밀 제조소, 대표자 박종수. 누렇게 바랜 그 종이와 방금 받은 하얀 서류를 나란히 놓고 한참을 내려다봤다지요. 그리고 박종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아들이 받았습니다. 박종수가 한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재혁아, 아버지한테 할 말 없냐? 전화 너머 3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3초 뒤에 아들이 한 대답 그 한마디 안에 이 이야기의 모든 비극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박재혁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잘할 수 있다. 이 한마디를 듣고 박종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았다기보다 손에서 미끄러진 것에 가까웠지요. 마디 없는 왼손 약지가 유독 시렸다고 나중에 이 사람은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정밀의 지분 구조를요. 박종수 41%, 아내 이말순 10%, 아들 박재혁 29%, 그리고 나머지 20%는 이 20%가 문제였습니다. 창업 초기 자금난 시절 박종수가 울산 납품처 사장에게 빌린 돈의 대가로 넘긴 지분이었는데 그 납품처가 폐업하면서 이 지분이 시장에 풀렸고 2019년 초 누군가가 이걸 조용히 사들였습니다. 그 누군가의 이름을 아시면 이 이야기의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MBA 동기, 아들의 절친, 금융권 출신의 그 남자가 이 20% 지분을 개인 명의로 확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재혁 29%, 최영진 20%, 49%. 여기에 아내 이말순 씨의 10%만 넘어오면 59%, 과반을 훌쩍 넘기지요. 그런데 아내가 왜 아들 편을 들겠냐고요? 여기에 이 이야기에 가장 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이말순 씨는 남편 박종수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32년간 원망도 함께 쌓여 있었지요. 아들 재혁이가 태어난 날 남편은 울산에 있었고 아이 돌잔치 때도
중국 출장이었고 재혁이 졸업식엔 공장 화재 수습 중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평생 들은 남편의 말 중 가장 많은 단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상해 줄게. 나중에 여행 가자. 나중에. 그 나중에는 32년간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재혁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제 쉬셔야지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 말에 이말순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건강 실제로 박종수는 당뇨에 고혈압에 무릎 연골도 거의 닳아 있었거든요. 공장에서 구른 세월이 전부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말순 씨는 결국 아들 편에 위임장을 써주었습니다. 아버지 건강 때문이라는 명분이었지요. 2019년 10월 임시 주주총회. 찬성 59%, 반대 41%. 대표이사 박종수는 해임되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그 회사에서.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치명타는 해임이 아니라 그 직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최영진이 설계한 시나리오는 정밀했습니다. 해임 직후 대한정밀 이사회는 경영 쇄신을 명분으로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전직 대표이사의 경영 관여 금지 및 사옥 출입 제한. 법적으로 완벽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박종수를 회사에서 완전히 차단하는 조항이었지요. 그리고 최영진은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박종수 명의의 법인카드 정지, 법인 차량 회수, 그리고 사택으로 쓰던 회사 소유 아파트의 명도 요청. 박종수가 15년간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잃은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직함, 사무실, 법인카드, 차, 그리고 집. 남은 것은 41%의 지분뿐이었는데 최영진은 여기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라는 명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박종수의 지분율을 희석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41%가 35%가 되고 30%가 되고 줄어드는 숫자를 박종수는 어떤 심정으로 바라봤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빌런이라 불러야 할 최영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악의만으로 이 일을 벌인 건 아니었습니다. 최영진의 아버지도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도가 나서 집도 잃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경험이 있었지요. 그때 최영진이 뼛속에 새긴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업에 감정을 섞으면 망한다. 그의 눈에 박종수는 감정과 의리로만 회사를 운영하는 언제든 아버지처럼 무너질 수 있는 구식 경영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합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믿었지요. 물론 그 합리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이 사람 자신도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2020년 초 박종수는 금천구의 낡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45만 원, 보증금 500만 원은 퇴직금에서 뗀 것이었지요. 아내 이말순 씨는 아들 집에 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버린 게 아니라 아들이 엄마 모시겠다고 했을 때 남편에게 미안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한 겁니다. 32년간 나중에만 듣고 살았던 여자의 마음을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지요. 박종수는 원룸에서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61살 학력 고졸,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건 제조업 32년뿐인데 이 나이에 누가 써주겠습니까?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무릎은 계단 오를 때마다 뼈가 갈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던 2020년 3월 박종수는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한 공고를 봅니다. 대한정밀 사옥 경비원 모집, 60세 이상 가능, 4대 보험 적용.
자기 회사, 자기가 세운 건물, 경비원을 뽑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원서를 쓸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지원서의 경력란에 이 사람은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제조업 종사 32년 대표이사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면접은 경영지원팀 말단 대리가 받습니다. 28살짜리 대리가 61살 전 대표에게 물었지요. 어르신, 야간 근무 가능하세요? 박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합격. 2020년 4월 1일 만우절이었습니다. 박종수는 감색 경비복을 입고 자기가 세운 건물 정문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셔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자기 회사의 경비원이었을까요? 다른 데도 많았을 텐데. 이 선택에는 이때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박종수가 경비원이 된 것을 최영진은 이틀 만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최영진의 입장에서 이건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전직 대표가 자기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모습, 이것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였거든요. 이 회사의 시대가 바뀌었다. 최영진은 오히려 박종수가 경비복 입고 서 있는 모습을 직원들이 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들 박재혁은 알았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 번도 정문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지하 주차장으로만 출퇴근했지요. 아버지 얼굴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으시겠지만 재혁이에게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없는 돌잔치, 아버지가 없는 졸업식, 아버지 대신 어머니 손만 잡고 다닌 학부모 상담,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감정이 어느 순간 아버지를 넘어서야 한다는 감정으로 뒤틀려 버린 겁니다. 최영진은 그 뒤틀림을 정확히 이용한 거고요. 바로 이때부터 이 남자의 인생에서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경비원 박종수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5시 기상, 금천구 원룸에서 도시락 하나를 싸서 출근. 오전 6시 사옥 도착, 로비 바닥 청소, 주차장 안내, 택배 분류, 방문객 체크. 점심은 경비실 안 60cm 폭 책상에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그 경비실 바로 위가 3층 대표이사실이었습니다. 자기가 32년간 앉았던 그 방이 천장 하나 사이에 있었지요. 그래도 처음 몇 달은 버틸만 했습니다. 오래된 직원들은 박종수를 알아봤고 몰래 눈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는 얼굴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진이 조직 슬리마라는 이름으로 기존 인력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32년간 박종수와 함께한 사람들이 밀려나고 그 자리를 최영진이 데려온 외부 인력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들은 이 경비원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함부로 하기 시작하더랬지요. 2020년 겨울 신임 영업본부장이란 사람이 야근 후 로비에서 박종수에게 말했습니다. 야, 경비, 내 차 좀 빼놔. 박종수는 말없이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빼주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자기보다 30살 어린 사람에게 야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2021년 봄에는 더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 봄 워크숍을 앞두고 경영지원팀에서 경비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워크숍 기간사만 1516중 사옥 경비 연장 근무 요청. 별도 수당 없음. 이틀 연속 24시간 근무를 수당도 없이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박종수는 그 공문을 보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지요. 32년 전 이 회사 첫 직원을 채용하면서 자기가 만들었던 사규 제1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직원의 초과 근무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 자기가 만든 규칙을 자기가 어기라는 공문을 받은 겁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이틀 연속 사옥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건물이 여전히 자기 것이라는 감각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이 시기 박종수가 매일 새벽마다 몰래 하고 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나중에 CCTV로 확인한 최영진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박종수는 경비 순찰을 돌면서 3층 대표이사실 앞 복도에서 멈추곤 했습니다. 그리고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지요. 거기에는 자기가 썼던 책상이 아직 있었습니다. 물론 위에 올려진 물건들은 전부 바뀌었지만 책상 자체는 그대로였거든요. 1995년 첫 큰 거래를 성사시킨 기념으로 대전 가구점에서 주문 제작한 참나무 책상. 하지만 박종수가 본 건 책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책상 오른쪽 서랍, 가장 아래 칸에 아무도 모르는 이중 바닥이 있었거든요. 박종수 본인이 직접 목수에게 부탁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중 바닥 안에는 32년간의 경영 기록 중 가장 중요한 서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뭔지는 아직 말씀드릴 때가 아닙니다. 2021년 여름 아내 이말순 씨가 찾아왔습니다. 경비실 앞까지 왔다가 남편이 경비복 입고 택배 상자를 나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건물 모퉁이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지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박종수의 경비실 창틀에 봉투 하나를 놓고 갔습니다. 안에는 현금 200만 원과 메모지 하나.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박종수는 그 메모를 읽고 봉투를 도로 접어 다음날 아내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돈은 손대지 않았고 메모지 뒷면에 한 줄만 적었습니다. 기다려라.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이 한 줄의 의미를 이말순 씨도 아들도 최영진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이 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최영진의 경영 방식이 결과를 내기 시작한 건 사실이었는데 그 결과가 좋은 방향이 아니었지요. 단기 수익에 집착하면서 장기 거래처를 잃기 시작한 겁니다. 30년간 박종수가 술잔 부딪히고 악수하며 쌓아 올린 신뢰관계들이 단가 제협상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둘 끊어졌습니다. 연매출이 480억에서 380억으로 다시 29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불안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를 향하는 법이지요. 경비실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경비 인력 2명이 1명으로 줄었고 그 1명이 박종수였습니다. 혼자서 5층 건물 전체를 새벽 순찰 돌고 주차장 관리하고 택배 받고 민원 응대까지. 그러던 2022년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간 순찰 중 계단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달아 없어진 연골이 마침내 한계를 넘은 거지요. 박종수는 계단 중간에 주저앉아 난간을 잡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건물의 계단 이 사람이 설계도면을 직접 검토하며 폭을 넓혀라 직원들이 편해야 한다고 지시했던 바로 그 계단에서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근을 하고 내려오던 사람이 있었지요. 아들 박재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계단에서 마주쳤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아들은 정장 차림이었고 아버지는 경비복에 무릎을 쥐고 계단에 앉아 있었고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박재혁은 아버지를 3초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아들이 지나간 뒤 박종수의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경비원 생활 3년 동안 처음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해임당할 때도, 집에서 쫓겨날 때도, 야 경비 소리를 들을 때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아들이 말없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고서야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 박종수에게 또 한 통의 서류가 날아듭니다. 지분 추가 양도 요청서. 남은 지분 27%마저 회사에 매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매각 가격은 시가의 60%에 불과했고 발신인은 역시 최영진. 이 서류와 함께 한 줄의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명 기한 2주. 미응시 법적 절차 진행. 27%의 지분까지 놓으면 박종수에게 남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박종수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면요? 2주간의 서명 기한이 흐르는 동안 박종수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진은 그걸 체념으로 읽었지요. 늙고 지친 전직 대표가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티다 결국 포기하는 수순이라고.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박종수가 왜 하필 자기 회사의 경비원이 되었는지를요. 다른 데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지인들이 소개해준 자리도 있었지요. 같은 업종 동종업계 사장 중 하나는 고문직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종수는 전부 거절하고 자기 회사의 경비원에 지원했습니다. 이유는 그 책상 때문이었습니다. 3층 대표이사실, 참나무 책상, 오른쪽 서랍 가장 아래 칸의 이중 바닥. 그 안에 있는 서류. 박종수는 그것을 꺼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었지요. 이중 바닥의 존재 자체를 아는 사람이 박종수와 그 목수 단 둘뿐이었으니까. 그 목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그렇다면 그 서류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알고 나면 박종수가 3년간 치욕을 견딘 이유가 전부 설명됩니다.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사옥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종수는 야간 순찰을 돌다가 3층 대표이사실 앞에 섰습니다. 수천 번 서봤던 그 자리. 하지만 이날은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갔습니다. 경비원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불을 켜지 않은 채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른쪽 서랍 아래 칸을 열고 바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에 비닐 지퍼백에 밀봉된 서류 묶음이 3년간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류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2019년 최영진이 20% 지분을 인수할 때의 자금 출처 추적 자료,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가 대한정밀의 법인 자금에서 불법 대여된 정황을 보여주는 내부 전표 사본 7장. 쉽게 말해 최영진은 남의 회사 돈으로 그 회사의 지분을 산 겁니다. 이 자료를 박종수가 어떻게 갖고 있었느냐면 해임되기 직전, 그러니까 주주총회 일주일 전에 경리부장이 쫓겨나면서 박종수에게 몰래 건넨 것이었습니다. 밀려나는 경리부장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최영진의 자금 흐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전표를 복사해 둔 것이었지요. 사장님, 이거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겁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박종수는 그때 이 서류를 책상 이중 바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해임당했고 사옥 출입이 제한되었고 이 서류를 꺼낼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경비원이 되어야 했던 이유, 이것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건 이 서류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추가 증거가 필요했고 박종수는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3년간 사옥 내부의 폐기 문서함, 이면지 박스,
재활용 서류 더미에서 관련 자료를 하나씩 수집했습니다. 경비원은 건물의 모든 곳에 출입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무도 경비원이 뭘 줍는지 신경 쓰지 않았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 1월 신입사원 한 명이 입사합니다. 이름은 정유진, 26살의 회계팀 사원이었지요. 이 여자가 입사 첫날 로비 액자를 보다가 저기 저 세 번째 사진 속 분이 혹시 정문 경비 아저씨하고 혼잣말을 했는데 옆에 있던 부장이 조용히 해라고 잘랐습니다. 정유진은 조용히 하지 않았습니다. 회계팀에서 일하면서 재무 데이터에 접근하게 된 이 여자가 최영진의 자금 흐름에서 똑같은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의문을 품은 끝에 경비실의 박종수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이 회사 전 대표이사 아니세요? 박종수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지요. 증거를 만들 수 있겠나? 정유진이 한 일은 회계 시스템 안에서 최영진이 감추려 했던 법인 자금 유출 흐름을 현행 전산 기록에서 추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과 박종수가 가진 2019년 원본 전표를 합치면 증거로서의 완결성이 만들어지지요.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정유진에게도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의 외할아버지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파트너의 배신으로 회사를 빼앗긴 경험이 있었거든요. 경비복 입고 자기 회사를 지키는 박종수의 모습에서 정유진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그림자를 본 겁니다. 2023년 봄 박종수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금천구 원룸 월세 45만 원 내는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 비용을 냈겠냐고요? 정유진이 자기 적금을 깨서 선임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나중에 갚으셔도 됩니다. 이 한마디에 박종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지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산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한 명이라도 내부에서 증언해주면 확실합니다. 내부 증인. 이사회 임원 중 한 명이 최영진의 불법을 인정하는 증언을 해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겠습니까? 최영진의 보복이 두려운데 그때 박종수의 전화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박종수의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들 박재혁이었습니다. 아버지, 나 할 말이 있어요. 이 전화의 내용은 다음 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전에 재혁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회사 실적이 급락하면서 최영진은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점점 과격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혁이와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재혁이가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러면 사람이 안 남는다고 했을 때 최영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재혁아, 감정 섞지 마. 너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너 아버지처럼. 그 순간 박재혁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밀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것을. 최영진에게 자기는 처음부터 지분 49%를 만들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을. 2023년 여름의 어느 밤 재혁이는 지하주차장 대신 정문으로 퇴근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면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봤습니다. 둘 다 말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아들이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전화를 건 겁니다. 아버지, 나 증인 설게요. 그리고 마침내 3년간 닫혀있던 이 사람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2023년 9월 1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박종수 측 변호인이 대한정밀 전 대표이사 해임 무효 확인 및 배임 횡령 고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동일 내용의 고발장이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접수되었지요. 소장에 첨부된 증거 목록이 47건이었습니다. 2019년 원본 전표 7장, 정유진이 추출한 전산 자금 흐름 분석 28건, 그리고 박재혁의 내부 증인 진술서 1건, 나머지는 박종수가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3년간 폐기 문서함에서 수집한 보조 자료들이었습니다. 최영진이 이 소식을 들은 건 당일 오후였습니다. 경영지원팀장이 허겁지겁 대표이사실로 뛰어들어와 소장이 접수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최영진은 커피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잔이 책상 위에 떨어져 커피가 서류 위로 번졌다지요. 서류를 치우는 것도 잊은 채 최영진이 처음으로 한 행동은 CCTV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경비원이 대표이사실에 들어가는 영상을 발견한 순간 글쎄 이 사람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최영진을 무너뜨린 것은 증인 진술서의 이름이었습니다. 박재혁? 자기가 3년간 꼭두각시처럼 움직여온 그 사람이 자기를 겨눈 칼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재판은 2024년 봄에 1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영진 측은 전표 사본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지만 정유진의 전산 추출 데이터와 교차 검증되면서 증거가 인정되었지요. 결정적이었던 건 박재혁의 증언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재혁이가 한 말 중 핵심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최영진 씨에게서 아버지를 쉬게 해드리자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영 정상화가 아니라 회사 탈취를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도구로 쓰였고 가장 큰 피해자는 제 아버지입니다. 이 증언을 하는 동안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종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주먹이 마디 없는 왼손 약지까지 포함해서 하얗게 질려 있었다지요. 판결은 2024년 가을에 나왔습니다. 최영진의 법인 자금 유용에 의한 지분 취득은 배임에 해당 지분 20%에 대한 취득 무효 판결, 그리고 이에 기반한 2019년 임시 주주총회결의 대표이사 해임 역시 무효. 쉽게 말해 박종수의 해임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최영진에게는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이 구형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판결이 아닙니다. 판결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2024년 11월 박종수는 대한정밀 대표이사로 복직합니다. 4년 7개월 만이었지요. 복직 첫날 이 사람은 양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경비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정문에서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대표이사실 문을 열기까지 경비돈 차림 그대로 직원들이 복도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지요. 박종수가 대표이사실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참나무 책상 앞에 서서 의자에 앉지 않고 한참을 서 있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복상의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2년 사업자 등록증 최초 발급본. 누렇게 바랜 그 종이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그제야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전 직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박종수가 경비복 차림으로 연단에 선 것을 보고 몇몇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박종수가 한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 옷은 내일 벗겠습니다. 오늘만 입고 있는 건 이 옷을 입고 일했던 3년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회사를 떠났던 분들, 돌아오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돌아서는 박종수의 등 뒤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회의장 전체로 번졌지요.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복직 사흘 뒤 박종수의 대표이사실에 아들 박재혁이 찾아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온 아들이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표 쓰겠습니다. 박종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가게? 새로 시작하려고요. 아버지처럼 밑에서부터. 박종수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지요. 안에는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무 도장이었는데 겉면에 박재혁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MBA 합격했을 때 만들어뒀던 거다. 법인 대표 도장으로 쓰라고. 그때는 때가 아니었지만 아들이 그 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받아든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재혁아. 네. 도장 가져가. 그리고 다음에는 내 이름으로 세워라. 남의 거 뺏지 말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아버지 박종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난 표정이 아니었지요. 그렇다고 웃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32년 동안 쇳물 앞에서, 선반 앞에서, 납품처 술자리에서 버텨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아무 수식어도 붙일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아내 이말순 씨는 남편 복직 후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금천구 원룸, 월세 45만 원짜리 그 방에 아내가 서 있었지요. 방을 둘러보다가 부엌 한쪽에 놓인 도시락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32년 전 공장에서 쓰던 것과 같은 브랜드의 스테인리스 도시락통. 박종수가 3년간 매일 직접 밥을 싸서 다니던 그 통. 이말순 씨가 그 도시락통을 들어 올렸을 때 뚜껑 안쪽에 테이프로 붙어 있는 메모지 하나가 보였습니다. 기다려라.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자기가 보낸 200만 원 봉투를 돌려보내면서 박종수가 적었던 바로 그 메모지를 이 남자는 도시락 뚜껑 안에 붙여놓고 3년간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말순 씨가 그 도시락통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원룸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하고 계란 부침 2가지뿐이었는데 박종수가 한마디 했다지요. 32년 전에도 이거 먹었지. 이말순 씨가 웃었습니다. 울면서 에필로그 2025년 봄 대한정밀은 연매출 340억 원을 회복했습니다. 480억에는 못 미치지만 다시 올라가는 중이지요. 최영진은 항소를 포기하고 재계를 떠났습니다. 아들 박재혁은 경기도 시와공단에서 소규모 부품 제조업체를 창업했습니다. 직원 3짜리 반지하 공장이라지요. 32년 전의 아버지처럼. 박종수는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경비원 시절 습관이 안 고쳐진다면서 출근하면 가장 먼저 로비를 한 바퀴 돕니다. 경비원 때 돌던 그 순찰 동선 그대로. 그리고 정문 경비실을 지날 때마다 새 경비원에게 캔커피 하나를 놓고 갑니다. 경비실 창틀 위에 아내가 봉투를 놓았던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이 사람이 3년간 경비복을 입고 버틸 수 있었던 건 복수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손으로 세운 것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한 가지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자기가 세운 건물 앞에서 경비복을 입을 수 있으셨겠습니까?